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얼마 전 9월 26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주가가 마이너스 10%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악재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레드버티컬에서 이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다뤄보기도 했으니 이번에는 그 후속편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과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뒤이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인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총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2021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2023년과 2024년을 보시면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흑자 전환이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손익계산서 그래프인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2021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게 해소가 돼야지 이제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실 건데 비용의 성격별 분류표입니다. 보시면 2021년에 공사 손실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있어요. 1조 원 가량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수주받았던 금액보다 더 비용이 추가가 된다든가 할 때의 손실을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1조 원을 미리 집어넣는 거죠.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즉 원가 문제죠. 후판 가격 추이와 그리고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 추이인데 확인을 해보시면 2021년 부분부터 가격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 부분을 미리 책정을 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1조 원가량의 공사손실 충당금을 잡게 되면서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 이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띈다면은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문제와 조선업 전체적인 경기 불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고 척수인데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18년은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은 다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가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8월은 수주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2017년과 2018년에 만들어내야 될 척수가 늘었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돈을 더 벌었어야 됐는데 매출은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냐? 이 조선업도 결국엔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과거에 저가 수주를 받았다면은 그 저가 수주 받은 거를 2, 3년 동안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2017년과 2018년쯤에 과도한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조선 3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저가로 수주를 받게 된 물량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척수가 아니라 이 수주 잔고를 금액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2016년은 340억 달러였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수주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해요. 분명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척수는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 자체는 깎였다. 그만큼 저가 수주를 받았다.
저가 수주를 받았던 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감소를 했다. 거기다가 2021년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거다, 흑자 전환할 거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표를 보시면은 2020년 말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낮다가 2021년부터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오고 올해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선 수요 급증으로 인해 신조선가 지수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고도 가격 상승분과 수주 척수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실적이 이제 2에서 3년 동안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흑자 전환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사 손실 충당금도 환입을 할 수 있어요. 환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수익성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컨센서스 상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의 49.3%를 확보를 하기로 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원을 지급하고요. 하나 시스템에서 5천억 원,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에서 4천억 원, 그리고 하나 에너지의 자회사 세 곳에서 1천억 원, 총 2조 원을 유상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자금을 과연 조달할 능력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73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1조 원을 모으기엔 턱없이 모자란데요. 그치만 얼마 전에 발표했던 사업 개편을 통해서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하나 방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의 2021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인해 보시면 7,548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방산은 2022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915억 원이 있고요. 다 합쳐서 총 1조 4,736억 원이거든요. 1조 원 가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에서 5천억 원을 납입한다고 했는데 하나 시스템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1868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5천억 원을 납입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상증자에 납입하는 2조보다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경영 정상화 시키는 데 들어갈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 LPG,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특수선 사업입니다. 특수선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함, 잠수함 같은 것들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인도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SMBL 수중 사출 시험 평가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세계 7번째로 SMBL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어요. 영화 보시면은 핵잠수함에서 핵을 쏠 때 이렇게 물을 뚫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영국, 노르웨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여러 함선들을 수출하기도 했어요. 2022년 3월에는 해상 방위 산업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영국 기업 밥콕과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 조선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특히나 군함, 이 특수선 부분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육해공 중에서 원래 육지만 다루고 있었는데 해상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너지로는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흔히들 ESS라고 말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될 예정인 하나 디펜스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과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개발을 해왔으며 2021년 11월에는 전기 추진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개발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어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대우조선해양과 이미 이전부터 잠수함용 ESS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왔거든요. 2022년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과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선박용 ESS의 공동 연구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이런 전기 추진 체계, 함정용 ESS 등의 방산 기술을 민간 사업 부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군수 사업만 하던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민간 부분 사업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박용 우주 인터넷이 있는데, 이전에 찍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부 영상에서 하나 시스템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가 있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태평양 한가운데 산 꼭대기라든가 이런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이 이 부분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해상에서도 인터넷은 필요하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써야 되고 하나 시스템은 그거를 개발을 해주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시너지 요인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이유로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군수 부분은 글로벌 방산 기업을 꿈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죠. 이렇듯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만은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는 추출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민영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한국항공우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